네, 식물의 발칙한 사생활 3편입니다. 레스토랑 체인점처럼이라고 해서 꽃을 찾는 곤충들에게 같은 종류의 꽃이라면 꿀의 양이 균등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꿀의 양이 많은 종류의 꽃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꽃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곤충을 불러들이려면 꿀의 양을 늘려야 하는데 꿀의 양을 늘리면 곤충이 배가 불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꽃들을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식물은 대부분의 꿀의 양이 많은 꽃과 적은 꽃을 적절히 섞어서 놓는다고 합니다. 약간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 체인점처럼 너무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꿀의 양을 적절히 배분해서 적은 꽃과 많은 꽃을 적절히 섞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의외의 사실이긴 한데 꿀의 양이 많은 꽃은 곤충이 오래 눌러 앉아서 이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꿀의 양이 너무 적으면 꽃만 있으면 인색하다는 소문이 나서 다른 꽃의 손님을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체인점은 안주도 맛있고 양도 맛이 많아서 최고야. 가게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이 정도의 평판으로서 적당한 거죠. 곤충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우량 점포를 찾아서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헤매게 되는 거죠. 일종의 영업 전략 같은 겁니다. 꿀의 양을 조절하는 꽃. 꽃에게 꿀은 불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꽃가루를 옮기게 하기 위해서 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꽃에게 사실 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곤충이나 벌들이나 이렇게 매개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꿀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식물들을 밀원식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카시아 이런 나무들도 꽃이 엄청 화려하고 꿀도 진짜 많죠. 아카시아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아카시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게 약간 가짜 아카시아가 잘못 들어와서 아카시아가 된 건데 아카시아는 호주나 남아프리카 쪽에서 피어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시 식물명으로는 아카시나무, 가시가 있는 나무라고 해서 아카시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워낙 옛날부터 그냥 아카시나무라고 되어 있어서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아카시아가 돼버린 건데 원래 정식 명칭은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가 꿀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이거 나오는 일상의 재밌는 내용이긴 합니다. 140페이지 꽃 속의 숨은 비밀. 서툴고 성실한 하얀색 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뎅이 먹이는 꿀이 아니라 꽃가루입니다. 달콤한 꿀의 유혹에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얀 꽃 중에는 풍뎅이에게 꿀이 들어붙어 꽃가루를 먹기 어려워할까봐 아예 꿀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풍뎅이가 꽃가루를 먹기 쉽게 안수를 돌출시켜 놓았다고 하죠. 식물도 되게 성실함으로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하얀색 꽃은 달콤한 꿀향을 풍기지 않고 화려한 꽃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공들여 꾸미기보다 가식 없이 단순하게 피어있는 꽃이 많습니다. 야생하다는 그렇다는 거죠. 풍뎅이는 이것도 그냥 새로운 사실이라서 잠시 짚고 넘어가는데 먹이는 꿀이 아니라 꽃가루라고 합니다. 요거보다 더 재밌는 거 158페이지 158페이지 식물을 시들게 하는 호르몬 에틸렌에 대한 얘기인데요. 식물을 시들게 하는 호르몬 노화 호르몬 노화 과일의 숙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칭은 노화 호르몬입니다.
에틸렌은 식물체 내에서 생성되는 식물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요한 작용은 노화. 이 때문에 에틸렌은 노화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에틸렌은 의외로 일을 하다 발견됐는데 그게 19세기 유럽에서 가스등을 사용했었는데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을 가스등으로 썼었죠. 불 붙이는 그런. 그런데 가스등 근처의 가로수가 다른 나무보다 일찍 잎이 져버리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연구했는데 가스등에서 발생되는 에틸렌 가스가 가로수의 노화를 앞당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석유 난로 옆에 꽃을 놓아두면 꽃이 오래 가지 않고 시들어 버립니다. 이건 역시 석유 난로의 연소가스에 에틸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틸렌은 싱싱한 식물을 노화시키는 신기한 가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약간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멜론이나 사과 등 에틸렌을 많이 생성하는 과일을 채소실에다가 넣으면 채소와 과일의 노화를 앞당깁니다. 반대로 숙성을 시키고 싶을 때는 딱딱한 키위는 사과와 함께 넣으면 키위의 숙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아직 덜 익은 과일들을 좀 더 숙성을 빨리 시키고 싶으면 에틸렌을 품어내는 사과나 멜론 같은 과일과 함께 두면 빨리 숙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반면에 사과와 감자를 같이 넣으면 감자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숙성을 앞당기는 노화 호르몬이 감자에게는 정반대 작용으로 한참 동안 싱싱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자에 싹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과와 같이 놔두면 감자가 덜 익게 됩니다. 네. 감자에는 노화 호르몬이 정반대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틸렌이 많은 과일은 사과와 토마토, 바나나, 복숭아, 무화과, 아보카도.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냉장고 속인데 사과와 같이 있는 애들이 같이 피망, 양배추, 양상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 시들시들하죠. 근데 제일 오른쪽에 감자만 되게 멀쩡하게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감자는 전혀 에틸렌에 반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자에 싹이 나지 않게 해서는 사과와 같이 담아두면 감자는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머지 과일과 채소와 같이 두면 나머지 애들이 에틸렌 작용에 의해서 시들해진다. 생활에 꼭 적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위 같은 거 진짜 사놓고 좀 더 익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제 사과와 같이 이렇게 놔두면 에틸렌이 많이 나오는 과일과 같이 놔두면 되겠죠. 사과, 토마토, 바나나, 복숭아, 무화과, 아보카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저 그림이 너무 재밌었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식물을 쓰다듬어 주면 에틸렌을 방충해서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서 스마트팜 같은 데 있죠.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인공 재배할 때 식물 위를 비닐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지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에틸렌을 방출해서 키를 약간 우짜라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일이랑 같이 두면 안 된다는 사과에 대한 영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랩 같은 데 보면. 그 다음에 172페이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172페이지. 잎이 떨어지지 않는 조엽수. 조엽수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침엽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지. 활엽수를 얘기하는 건가? 읽어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도 있다. 예를 들면 참나무나 녹나무는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물은 잎 표면에 반짝이는 광택이 있어 조엽수라고 불린다. 이게 조엽수를 상록 활엽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초록잎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죠. 남쪽 지방에 가면 가시나무 종류들이 겨울에도 광택을 가진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에 광택이 나는 이유는 나뭇잎에 큐티클이라 불리는 왁스층이 두껍게 코팅되어 있고, 이 큐티클이 겨울 동안에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상록 활엽수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피톤치드 얘기도 있고, 독과 약은 종이 한 장 차이. 산림욕을 하면 피톤치드 자극을 받아서 몸속의 다양한 기능이 대사랑 활성화된다. 식물의 방어물질은 피톤치드는 사실은 식물이 뿜어내는 독이지만 인간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식물의 자기 방어물질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카페인, 니코틴, 캡사이신, 피톤치드 같은 것들이 있고, 오칠공이라고 하죠. 오칠도 사실 독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식물의 독이지만 이 옷이 또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칠한 것들은 물속에 아무리 넣어도 변형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교살 식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128페이지. 교살 식물은 새똥에서 나온 씨앗은 다른 나무에 착상해서 양분과 물을 빼앗고 위에서부터 쪼여오면서 땅이 뿌리를 뻗으면서 그 나무는 죽게 된다. 이게 무화과 나무가 대표적인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새삼 같은 것도 다른 식물에 이렇게 양분을 빼앗아서 자신의 뿌리는 끊고 그 식물에서 기생하는 그런 식물이죠. 환삼등분 같은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무화과 나무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사원에 막 돌 사이에 뿌리를 뻗고 있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 여왕 효과라고 해서 거울날의 앨리스에 나오는 여왕이 얘기인데, 자신이 죽으라고 뛰지 않으면 주변의 풍경들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뛰어야지만이 뭔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붉은 여왕 가설, 붉은 여왕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식물에서도 끊임없이 진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가 풀을 뜯을 때 풀은 다시 그 상반된 작용으로 소가 싫어하는 물질을 품으면 또 소는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그 바람의 방향을 보고 풀들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 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서로가 서로 창과 방패처럼 계속 이거를 일종의 공진화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씩 진화를 계속 끊임없이 진화해 가는 거죠. 그러지 않는 식물들은 결국 도태되어서 사라진다는 그런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식물에도 그런 좋게 진화하면 공진화가 되는 거고, 진화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는 그런 자연계의 어떤 생명들의 원칙 이런 게 있고, 짧게 또 다른 얘기 하면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 얘기 있습니다. 새에 살던 기생충이 새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면 이 기생충이 땅에서 다니다가 달팽이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팽이 뇌를 조종해서 달팽이가 일종의 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팽이가 뇌를 조종당해서 숙주가 되는 거죠, 일종의 달팽이가.
그래서 달팽이가 햇빛 쨍쨍한 날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잎 끝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멀리서 새가 가다가 달팽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잡혀먹기 위해서 달팽이가 나뭇잎의 끝에 간다는 거죠. 그건 안에 있는 기생충이 일종의 달팽이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보면 좀 징그럽긴 하지만 달팽이 눈 안을 돌아다니는 기생충의 모습을 보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의 똥에서 나온 기생충은 다시 새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일종의 달팽이의 뇌를 좀비처럼 지배한다는 그런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기생식물들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물의 발칙한 사생활 3편이었습니다. 1, 2, 3편을 했는데 꽤 기네요, 생각보다. 이 책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